범이사 341지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맥머도는 아침에 제이콥 셰프턴의 하숙집을 나와서 도시 변두리에 있는 과부 맥나마라의 집으로 옮겼다. 기차칸에서 알게 된 스켈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사로 이사왔고 두 사람은 같은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다. 다른 하숙인은 없었고 하숙집 안주인은 활달한 아일랜드계 노부인으로 두 사람만 있게 내버려 두었다.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의 자유는 퍽 반가운 것이었다. 셰프터는 맥머도가 가끔 자기 집에 찾아와 식사하는 정도까지는 봐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에티의 교제는 중단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남녀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새 하숙집의 자기 방에서 맥머도는 마음 놓고 위패 주영을 꺼내놓게 되었다. 그리고 지부의 여러 형제들은 비밀 엄수를 맹세한 뒤 그의 방에 찾아와 그것을 구경했다. 형제들은 각자 돈을 호주머니에 조금씩 넣어서 반출했고 아주 교묘하게 그 돈을 사용하여 위조 지폐의 유통에는 어려움이나 위험이 눈꼽만큼도 없을 정도였다. 형제들은 맥머도가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일이 나가는지에 대해 부단히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는 누가 그런 것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자신이 이렇다 할 생계수단이 없이 산다면 경찰의 주목을 받기 쉬울 거라고 밝혔다. 사실은 어느 경찰관이 벌써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은 맥머도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풀렸다. 맥머도는 맥긴티의 술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뒤 거의 매일 밤 그곳에 출입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사귀었다. 아이들이란 그 지역에서 활보하는 위험한 깡패 집단이 서로를 가리켜 부르는 유쾌한 호칭이었다. 그는 거침없는 태도와 대담한 언행으로 깡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그는 누구나 참여하는 술집의 싸움박질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거친 무리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에 대한 평가는 한층 높아졌다. 어느 날 밤 술집이 한창 붐비는 시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수한 푸른 제복에 책 달린 모자를 쓴 광산 경찰 하나가 들어왔다. 광산 경찰이란 공공경찰력이 지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조직폭력배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철도와 광산 소유주들이 합세하여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수 조직이었다. 그가 일어서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는 특수했고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맥긴티는 경찰이 자기 소유의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위스키 스트레이트로 한 잔, 쌀쌀한 밤이니까. 경관이 말했다. 의원님, 우리가 만난 게 오늘이 처음이지요. 당신이 새로운 경감이요. 맥긴티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원님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께서 이 지역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나는 마빈 경감이라고 합니다. 마빈 경감,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이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소. 맥긴티는 차갑게 대꾸했다. 우리 시는 자체 경찰력을 가지고 있소. 그러니 외인 부대 같은 건 필요 없소. 당신은 자본가에게 고용된 도구일 뿐이지 않소. 그들한테 돈을 받고 불쌍한 시민들을 두들겨 패거나 총질을 해대는 게 당신들 일이지. 아, 고정하시고 쓸데없는 말싸움은 하지 맙시다. 경감은 유들유들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군요. 경감은 단숨에 잔을 들이켰고 몸을 돌렸다. 그때 바로 옆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있던 잭 맥모도의 얼굴에 그의 시선이 닿았다. 아니, 이게 누군가? 경감은 큰 소리로 말하며 맥모도를 위아래로 살폈다. 우린 구면이구먼. 맥모도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내 평생 재수없는 경찰관을 친구로 둔 적은 없소. 구면이라고 해서 꼭 친구라는 법은 없지. 경감은 씩 웃으며 말했다. 자네, 시카고의 잭 맥머도가 틀림없군. 응? 아니라고 할 텐가? 맥머도는 어깨를 들썩했다. 나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소. 당신은 내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할 줄 아쇼. 어쨌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도대체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말이오? 맥머두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들었다. 아서겠지. 나한테 허세 부려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 빌어먹을 석탄 구덩이로 오기 전에 시카고의 경찰관이었거든. 나는 시카고의 악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맥머도는 기가 죽었다. 설마 당신이 시카고 본서의 그 마비는 아니겠지? 그가 외쳤다. 내가 바로 그 테디 마빈이네. 우린 그곳에서 벌어진 조나스 핀토 총기 살해 사건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네. 난 쏘지 않았어요. 자네가 그거 참 믿을 만한 증언이군. 안 그런가? 핀토를 죽이는 게 자네에게는 여러모로 편리했겠지. 아니면 그쪽에서 위패 유통권을 자네를 찍었던 건지도 모르고. 좋아. 우리는 그 일을 과거지사로 치부할 수도 있네.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서는 아직 자네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거든. 자네는 내일이라도 시카고에 갈 수 있어. 허허, 이건 내가 직무상의 기밀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군.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나는 자네한테 중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자네는 뚱하니 서서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는군. 내 생각을 그렇게 해줘서 고맙수다. 맥모도는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태도로 말했다. 자네가 마음 잡고 바르게 사는 한 나는 입을 다물고 있겠네. 경감은 말했다. 하지만 맹세코, 자네가 앞으로 삐딱선을 탄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질 거야. 그러니 잘 있게. 그리고 의원님도 안녕히 계시고. 마빈 경감은 술집을 나갔고 맥모도는 일거의 영웅이 되었다. 이전부터 맥모도가 머나먼 시카고에서 한 행동은 입에서 입으로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장되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다는 듯한 태도로 무슨 질문을 해도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과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술집 안의 건달들은 맥모도를 둘러싸고 다투어 악수를 청했다. 그때부터 그는 이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원래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거의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단짝 스켈런이 그를 집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면 기분이 들뜬 영웅은 바에서 밤을 새웠을 것이다. 어느 토요일 밤에 맥모도는 지부에 입단했다. 그는 시카고 지부의 단원이었으므로 별다른 의식을 치르지 않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범위사에는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고 지부에 가입하는 자는 누구나 이 의식을 치러야 했다. 집회가 열린 곳은 유니언 하우스에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큰 방이었다. 60명가량의 단원들이 범위사에 모였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의 전체 역량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범위사 계곡뿐 아니라 양쪽의 산 너머에도 몇몇 지부들이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원들을 서로 교환했다.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외부인들에 의해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광산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원의 수는 거의 500명에 달했다. 횡댕그렁한 회의실에서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사내들은 모여 있었다. 탁자 옆에 술병과 술잔을 잔뜩 쌓아놓은 보조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몇몇 단원들은 벌써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맥긴티는 제멋대로 흐트러진 검은 머리에 납작한 검은 벨벳 모자를 눌러쓰고 목에는 진홍색 띠를 둘러서 마치 무슨 악마적인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처럼 보였다. 좌우에는 지부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수려하지만 잔인한 얼굴에 테드 볼드윈도 끼어 있었다. 간부들은 각기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스카프를 매거나 메달을 걸고 있었다. 간부진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그러나 하급 단원들은 대개 18살에서 25살 사이로 상급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드는 민첩하고 유능한 젊은 대원들이었다. 나이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대개 사납고 방종한 영혼이 엿보였다. 그러나 하급 단원들을 보면 이 열성적이고 순진한 젊은이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자 집단에 속해 있는지 도무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 이들은 살인을 능숙하게 해치우는 것을 자랑하는 무시무시한 도덕적 도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를 깨끗이 해치우기로 이름난 사람을 무한한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 일그러진 집단에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자진해서 나서는 것이 용기 있고 예의를 아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은 친명상을 입힌 것이 누구인가를 놓고 다투었고 살해당한 사람의 비명소리와 몸부림을 묘사하며 낄낄거렸다. 처음에 이들은 범죄 행위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 일정 수준의 보안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일 처리를 했다. 그것은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풀이하여 실패하면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증언할 사람은 감히 없을 거라는 확신뿐 아니라 믿음직한 증인을 무제한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재정이 풍부하여 인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10여 년간 무법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죄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스카우러들에 대한 유일한 위협은 희생자 자신뿐이었다. 공격자의 수가 아무리 많고 또 아무리 놀랐다 해도 공격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다. 맥머도는 어떤 시련이 있을 거라는 통지를 사전에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엄숙한 얼굴을 한 두 형제가 그를 집회실 바깥에 대기실로 안내했다. 나무 칸막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그는 한두 번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녹색과 금색 띠를 가슴에 두른 집회실 경비원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몸주인께서 후보를 묶어서 눈을 가린 다음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신다. 집회실 경비원이 말했다. 세 사람이 맥머도의 코트를 벗기고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린 다음 밧줄로 팔꿈치 위를 동여맸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검은 모자를 씌웠는데 그것이 얼굴의 절반을 덮는 바람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경비원들은 그를 집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두건 속은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했다. 맥머도는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나지막한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맥긴티 목소리가 멀리서 둔탁하게 울렸다. 존 맥머도, 그대는 이미 대자유인단에 가입했는가? 그는 그렇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카고 제29지부인가?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두운 밤은 좋지 않다. 맥긴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땐. 그는 대답했다. 먹구름이 깔렸다. 그렇다. 폭풍이 다가온다. 형제들은 만족하는가? 몸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동의했다. 형제여, 우리는 그대와 수화를 주고받아 그대가 단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맥긴티는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고유한 의식이 있고 훌륭한 단원들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의무가 있음을 그대에게 고하는 바이다. 그대는 시험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예. 그대에게는 용기가 있는가? 예. 앞으로 걸어나와 그것을 증명하라. 의장이 말하는 동안 맥머도는 두 개의 단단한 끝이 눈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을 압박해왔고 섣불리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눈이 빠지기라도 할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용기를 내어 단호히 발을 내딛었고 그러자 눈을 압박하던 물건은 치워졌다. 단원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쳤다. 그대에겐 용기가 있구나. 맥긴티가 말했다. 그대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가? 남들만큼은. 그는 말했다. 시험하라. 느닷없이 팔뚝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맥모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명을 참는 것뿐이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거의 졸도할 뻔했지만 그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는 이보다 더 참을 수 있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부 입단식을 이보다 더 잘 치러낸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여러 형제들이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고 두건은 벗겨졌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깜빡이며 형제들의 축하를 받았다. 맥모도 형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맥긴티가 말했다. 그대는 이미 충성과 비밀 엄수의 서약을 했다. 그 서약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즉각 죽음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예, 맥모도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든 몸주인의 지배를 받아들일 텐가? 예.
그러면 범이사 341지부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환영하며 그대에게 단원의 특권과 회의 참석권을 허락한다. 스켈런 형제, 탁자에 술을 나누어라. 우리의 훌륭한 형제를 위해 건배하자. 맥모도는 코트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옷을 입기 전에 아직도 심하게 욱신거리는 오른팔을 살펴보았다. 팔뚝에 동그라미 속에 든 삼각형 문양이 뻘겋게 깊이 패여 있었다. 달군 새로 지져놓은 듯했다. 옆에 있던 단원들 한두 명이 소매를 걷어올리고 똑같은 표식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이걸 찍었지.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만큼 용감하게 견딘 사람은 없었소.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상처가 화끈거리며 아파왔지만 맥모도는 말했다. 입단식에 따르는 건배를 마친 후에 지부 사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시카고 지부의 단조로운 활동만을 알고 있던 맥모도는 열심히 귀 기울였고 그것은 그의 예측 이상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의사 일정에 오른 첫 번째 안건은 머튼주 249지부의 지역장 윈들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맥긴티가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에게 이 근처에 있는 레이앤 스터메시 광업소에 앤드류 레이를 손봐줄 일이 생겼습니다. 귀 지부가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지난 가을 순찰 경찰 일에 우리는 두 형제를 투입했습니다. 솜씨 좋은 형제 둘을 우리 지부의 재정 책임자 히긴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사 일과 거사 장소는 그가 알려줄 것입니다. 히긴스의 주소는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자유동지 J.W. 윈들. 윈들은 우리가 형제 한두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맥긴티는 말을 멈추고 생기 없고 악의에 찬 눈으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누가 나서려는가? 몇몇 젊은이들이 손을 들었다. 몸주인은 흐뭇한 미소를 띠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호랑이 코맥, 네가 좋겠다. 지난번처럼만 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 윌슨. 그런데 저는 권총이 없는데요. 자원자는 10대의 앳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이 처음이지. 좋아, 딱지를 떼주도록 하지. 멋진 출발이 될 거다. 권총은 꼭 하나 마련해주마. 월요일날 가면 시간은 충분할 거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된다. 이번 일의 보수는요? 땅딸막한 체구에 시커멓고 험상궂게 생긴 청년 코맥이 물었다. 흉포한 기질 때문에 그는 호랑이라고 불렸다. 보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라. 이 일은 오로지 명예를 위한 거니까. 일을 끝내도 돈 개어 몇 달러 들어올까 말까지.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어린 윌슨이 물었다. 그자가 뭘 했는지에 관해서는 너희 같은 애들이 물어볼 게 못 된다. 그자는 거기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랬단 말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음 주에 머튼 지부에서 여기 일을 처리해 주러 두 형제들이 건너올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누군가 물었다. 믿음. 그런 건 묻지 않는 게 현명하다. 아는 게 없으면 증언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머튼 지부의 형제들은 맡은 일을 깨끗이 처리하는 형제들이다. 잠깐! 테드 볼드윈이 외쳤다. 이곳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안 듣습니다. 블레이커 십장이 지난주에 우리 형제 셋을 잘랐습니다. 그자가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한 건 벌써 한참 전 일이죠. 그자를 보내버려야 합니다. 보내다니 어디로? 맥모도가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총알을 버부어서 골로 보낸다는 거지. 옆에 형제는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다. 형제, 자네는 우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맥모도의 최 많은 영혼은 자신이 속하게 된 타락한 조직의 정신에 이미 물들어 버린 듯했다. 마음에 드는군. 그는 말했다. 이곳은 용감한 사내에게 어울리는 곳이야.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몇몇이 그의 말을 듣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장발의 몸주인이 탁자 끝에서 소리쳤다. 새로 가입한 형제가 말입니다. 우리 방식이 자기 취향에 맞는답니다. 맹모도는 즉시 일어섰다. 대몸주인님,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지부를 돕는 일에 선택된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큰 박수가 터졌다. 지평선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일부 연장자들은 일의 진행이 다소 빠르다고 생각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곁에 앉아있던 비서 헤러웨이가 말했다. 그는 희끗희끗한 턱수염에 욕심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맥모도 형제는 조직에서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맥모도가 말했다. 기다려라, 형제. 의장이 말했다. 우리는 자네를 자원자로 기록해 놓았고 자네가 여기서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오늘 밤 작은 건수가 하나 있으니까 원한다면 참가해도 좋다. 저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오늘 밤 거기 가도 좋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 그는 의사 진행 기록을 흘끗 쳐다보았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점에 대해 더 말하기로 하겠다. 먼저 재무부장은 우리의 재정 상태에 대해 밝혀주기 바란다. 또 짐 카나웨이의 과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 카나웨이는 조직의 사업을 하던 도중 피살당했고 우리에게는 카나웨이 부인을 돌볼 의무가 있다. 짐 카나웨이는 지난달에 말리 크릭에 체스터 월콕스를 죽이려고 하다가 총에 맞았네. 맥머도의 옆에 있던 사나이가 알려주었다. 현재 재정 상태는 양호합니다. 재무부장이 장부를 앞에 놓고 말했다. 최근 기업들의 납부 실적은 좋습니다. 막스 런더사에서만 500을 보내왔습니다. 워커 브라더스사에서는 100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돌려보내고 5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수요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그쪽의 와인딩 기어를 고장낼 겁니다. 작년에도 파쇄기에 불을 지르자 비로소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그리고 웨스트 섹션 광업소에서도 1년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우린 어떤 비용도 감당할 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키 스윈더는 어떻게 됐죠? 어느 형제가 물었다. 그자는 회사를 팔아치우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 늙은 악마는 공갈단이 판치는 곳에서 큰 광산의 소유주로 사느니 차라리 뉴욕 거리에 자유로운 청소부가 되는 편이 낫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젠장, 그자는 편지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도주했습니다. 그자는 이 계곡에 다시 얼굴을 들이밀지 않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온화한 얼굴에 깨끗이 면도한 나이 지긋한 사내가 의장과 마주보고 있는 탁자 끝에서 일어났다. 그가 입을 열었다. 재무부장님, 이 지역을 도망쳐 나간 그자의 재산을 누가 사들였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모리스 형제, 그것은 스테이트 앤 머튼 카운티 철도회사요.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경위로 시장에 나온 토드만 앤 리 광업소를 사들인 건 누구였죠? 같은 회사입니다, 모리스 형제. 그러면 최근에 회사를 포기한 맨슨 앤 슈만, 반데어 앤 에투우드 재련소를 사들인 건 누구였죠? 그것은 모두 웨스트 길머튼 제너럴 재련소의 손에 넘어갔소이다. 모리스 형제,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군. 의장이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사들였는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공장을 이곳에서 떠매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존경하는 대몸주인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군소업자들을 업계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군소업자들이 나간 자리에 철도회사나 제너럴 제철소 같은 대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이들 대기업의 본사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곳에 있어서 우리들의 협박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군소 사업자들을 몰아냈지만 그 결과 다른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자초한 것입니다.
군소업자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돈도 없고 힘도 없죠. 우리가 그들을 지나치게 쥐어짜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세력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우리가 저들의 이윤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를 추적하여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 암담한 이야기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들 그늘진 얼굴로 우울한 시선을 교환했다. 이들은 그동안 너무도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자 가장 대담한 자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는 우리가 군수업자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모리스는 말을 계속했다. 그들 모두가 이곳을 뜨는 날 우리 조직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 발언자가 자리에 앉자 여기저기서 환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맥긴티는 이마에 노기를 띠고 일어섰다. 모리스 형제, 그대는 항상 불평분자였다. 우리 지부의 단원들이 단결하는 한 미국에서 감히 우리 건드릴 자는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확인해 오지 않았느냐? 나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싸우기보다는 돈을 내는 편이 더 쉽다는 걸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 형제들. 맥긴티는 검은 벨벳 모자를 벗고 띠를 풀어 놓았다. 오늘 저녁에 할 얘기는 이것으로 끝났다. 작은 일이 하나 남아있지만 그거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겠다. 자, 이제 형제끼리의 휴식과 단합을 위한 시간이다. 인간의 본성이란 정말 이상한 것이다. 이곳에 모인 사내들은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한 집안의 가장을 죽였고 그러고서도 뒤에 남아 흐느끼는 피살자의 아내나 무력한 어린애들에 대한 동정이나 회한 따위는 눈꽃만큼도 느낄 줄 몰랐다. 그러나 이들은 조용하고 애절한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았다. 맥모도는 듣기 좋은 테너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 나는 계단 위에 앉아있다오 와 앨런 강의 제 방에서를 불러 형제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가 이전에 지부 형제들의 호의를 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는 형제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았을 것이다. 신입 단원은 입단 첫날부터 형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다. 고위직으로 승진은 이미 보장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훌륭한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교성 이외에 다른 자질이 필요했고 그날 밤이 가기 전에 그는 그 신뢰를 보게 되었다. 위스키가 여러 순배에 돌고 나서 사람들의 얼굴이 불쾌해지고 술주정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 몸주인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했다. 애들아, 이 도시에 너희들이 응당 손을 봐줘야 할 놈이 하나 있다. 그건 해럴드 지의 제임스 스탠저다. 놈이 우리 향해 다시 어떻게 입을 놀렸는지 들어볼 테냐. 들려주세요. 뭡니까 대체? 알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형제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표시했고 여기저기서 욕설이 수없이 튀어나왔다. 맥긴티는 조끼 주머니에서 신문지 한 장을 끄집어냈다. 법과 질서, 이것이 그 제목이었다. 광산지대의 공포시대. 이 지역에 범죄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첫 암살이 있고 이제 12년이 흘렀다. 그날 이후 이 같은 무도한 범죄 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이제 이곳은 문명세계의 치부가 되고 말았다. 위대한 우리 조국이 유럽의 전제 국가에서 도주한 이방인들을 환대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였던가. 이들은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들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해왔고 이곳을 공포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성스러운 자유의 깃발 성조기가 동양의 어느 군주 국가보다 더 억압적인 땅에서 휘날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르지 않는가. 그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그들의 조직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이 쓰레기 같은 글은 그만 읽기로 한다. 의장이 신문지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외쳤다. 그자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형제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그자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죽여야 됩니다. 죽여라! 열댓 명이 사나운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반대합니다.
온화한 표정에 깨끗이 면도한 모리스 형제가 말했다. 형제 여러분, 이 계곡에서 우리의 손은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자기 방어를 위해 일치 단결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임스 스탠저는 노인이고 이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의 신문은 이곳의 여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탠저가 피살된다면 이 지역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조직은 괴멸되고 말 겁니다. 겁쟁이 형제, 그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괴멸시킨단 말인가? 맥긴티가 외쳤다. 경찰력으로. 그러나 경찰의 절반은 우리한테 돈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아니면 법원과 판사의 힘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재판을 해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린치 판사가 있습니다. 모리스 형제가 말했다. 그러자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면 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맥긴티가 외쳤다. 나는 이 도시에 조직원 200명을 투입해서 여기를 깡그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송충이 같은 검은 눈썹을 무섭게 찡그렸다. 이 봐라, 모리스 형제. 나는 너를 한동안 주목해왔다. 너에겐 용기라곤 약의 쓸래도 없고 게다가 딴 사람의 기마저 꺾어 놓으려고 한다. 모리스 형제, 네 이름이 우리의 의사 일정표에 오르는 날, 그날이 너에게는 불운한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이름을 올려야 할 곳이 바로 거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모리스는 하얗게 질린 낯빛으로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신 뒤에야 대답할 수 있었다. 대몸주인님, 그리고 이 지부의 모든 형제들, 제가 지나친 말을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단원입니다. 그건 모두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말을 한 것은 우리 지부에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는 대몸주인님의 판단력을 더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몸주인은 겸손한 말을 듣는 동안 찌푸린 얼굴을 폈다. 좋네, 모리스 형제. 자네에게 그런 교훈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 조직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 애들아. 그는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스탠저가 죽으면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커질 우려가 있다. 편집자들이 단결하고 전국의 모든 신문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하지만 그자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줄 수는 있다. 볼드윈 형제, 자네가 이 일을 맡지 않겠나? 기꺼이 맡겠습니다. 젊은이가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데려갈 텐가? 대6쯤, 그리고 현관을 지킬 2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워, 같이 가자. 그리고 너 맨슬, 스켈런, 윌라비 형제 2. 나는 새로 입단한 형제에게 현장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의장은 말했다. 테드 볼드윈은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내는 눈으로 맥머도를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꼭 가고 싶다면 데려가도록 하지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출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술 취한 노랫소리가 띄엄띄엄 흘러나왔다. 바는 여전히 술꾼들로 흥청거렸고 많은 형제들이 그곳에 남아있었다. 출동을 명령받은 무리는 거리로 나와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 보도를 걸었다. 지독하게 추운 밤이었다. 날은 매섭게 추웠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박혀 있었다. 반달이 하늘에서 밝은 빛을 뿌려주었다. 사내들은 높은 건물 앞마당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휘황하게 불 켜진 창문과 창문 사이에 금박글씨로 범이사 헤럴드가 박혀 있었다. 안에서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기다. 볼드윈은 맥머도에게 말했다. 너는 1층 문 앞을 지키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 내 짝은 아서 윌랍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랑 같이 올라간다. 애들아, 겁내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유니언바에 있었다고 증언해줄 증인이 10대 명은 되니까. 자정이 거의 가까운 시각이었다.
고주망태가 되어 귀가하는 한두 명을 빼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일당은 길을 건넜고 볼두인과 그 부하들은 신문사 문을 밀치고 들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맥머도와 또 한 명은 아래층에 남았다. 위층에서 고함 소리, 도움을 청하는 비명 소리, 그리고 구둣발 소리와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턱수염이 희끗한 남자가 층계참 위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금세 잡히고 말았다. 그의 안경이 맥모도의 발치까지 날아와 굴렀다.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고 대여섯 개의 몽둥이가 연달아 그의 몸을 난타했다. 그는 길고 여윈 팔다리를 떨며 몸을 꿈틀거렸다. 깡패들은 마침내 몽둥이질을 그쳤지만 볼두인은 잔인한 얼굴에 악마 같은 웃음을 머금고 쓰러진 노인의 머리를 집요하게 가격했다. 노인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려 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었다. 허옇게 샌 머리 여기저기서 피로 물들고 있었다. 맥모도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을 때 볼두인은 여전히 쓰러진 노인을 향해 구부정하게 서서 머리에 빈틈이 드러날 때마다 짧고 호된 몽둥이질을 퍼부어댔다. 맥모도는 볼두인을 밀쳐냈다.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어. 그거 놔. 맥모도가 말했다. 볼두인은 눈이 둥그레져서 맥모도를 쳐다보았다. 망할 자식! 볼두인은 소리쳤다. 신입자 주제에 감히 끼어들어! 비켜! 그는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맥모도는 뒷주머니에서 권총을 끄집어냈다. 네가 비켜! 맥모도는 외쳤다. 날 건드리면 네 얼굴을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몸주인께서는 이자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죽이려 드는 거냐? 이 친구 말이 맞는데요. 누군가 말했다. 젠장! 빨리들 내려오쇼! 아래층을 지키던 형제가 외쳤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있어요. 5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요. 정말 거리에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식자공과 기자들이 아래층 홀에 모여들면서 행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죽은 듯이 늘어져 있는 편집자를 층계참에 버려두고 일당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재빨리 거리로 달아났다. 유니언 하우스에 도착한 공격조의 일부는 맥긴티의 술집에 가득 찬 패거리와 합류했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얘기는 입속말로 대장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맥모도를 비롯한 몇몇은 큰 길을 피해 샛길로 접어든 다음 멀찍이 돌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유니크 보이스 공포의 계곡. 다음날 아침 맥모도는 잠에서 깨자마자 전날의 입단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술을 마신 탓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데다가 낙인을 찍은 팔이 퉁퉁 부어올라 화끈거렸기 때문이다. 수입원이 따로 있었던 까닭에 그는 직장에 불규칙적으로 출근했고 그래서 아침을 느지막이 먹고 오전엔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그는 데일리 헤럴드 신문을 읽어보았다. 특집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띄었다. 무법천지가 된 헤럴드 사옥. 중상을 입은 편집자. 그것은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글을 쓴 기자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이었다. 기사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과거와 달리 어떤 가식적인 결과를 끌어낼지는 미지수이다. 범인의 일부는 신원이 밝혀졌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무도한 범죄를 자행한 조직에 관해서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악명 높은 단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왔고 헤럴드는 그에 대항하여 비타협적인 저항 노선을 걸어왔다. 스탠저 씨의 수많은 벗들은 비록 그가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머리에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환호작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원체스터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경비대가 차출되어 신문사 사옥을 경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다. 맥모도는 신문을 내려놓고 간밤의 무절제함으로 인해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숙집 여주인이 방금 어떤 아이가 가져왔다며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서명이 없는 편지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할 말이 있소. 하지만 귀하의 집을 찾는 것은 적당치 않은 일인 듯하오. 밀러 힐의 깃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지금 나오시면 피차에게 중요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오. 맥모도는 깜짝 놀라 편지를 2번 읽었다. 편지를 쓴 게 누군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통 짐작이 가지 않았다. 여자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다면 과거에 심심치 않게 경험했던 그런 연애 사건의 시작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 필체였고 그것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의 글씨였다. 마침내 약간의 망설임 끝에 그는 어떻게 된 건지 직접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밀러힐은 도시의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공원이었다.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원지이지만 겨울철에는 적막하기 짝이 없었다. 그 꼭대기에 오르면 그 흐름투성이의 도시 전경뿐 아니라 여기저기 널려있는 광산과 공장이 그 일대에 쌓인 눈을 시커멓게 물들인 모습하며 계곡 양쪽에 숲과 흰 눈을 뒤집어 쓴 산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맥모도는 상록수 관목이 늘어서 있는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올라갔다. 꼭대기에 이르자 여름철 행락의 중심지인 빈 식당이 나왔다. 그 옆에는 깃발 없는 깃대가 하나 달랑 서 있었는데 바로 그 깃대 아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코트 깃을 바짝 올린 사내가 서 있었다. 그가 얼굴을 돌리자 맥모도는 그가 지난밤에 몸주인의 화를 돋구던 모리스 형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먼저 조직의 암호를 주고받았다. 맥모도 씨, 귀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나이든 사내는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듯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오. 왜 편지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젊은 양반, 누구나 조심해야 하오. 요즘 같은 때라면 나중에 뭐가 문제될지 아무도 모른다오. 누굴 믿고 누굴 경계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말이오. 하지만 지부의 형제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모리스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 그 맥긴티라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같소. 이보시오! 맥모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제도 알다시피 내가 지부의 몸주인께 충성을 서약한 것은 바로 지난밤의 일이었소. 그런데 형제는 나더러 맹세를 깨뜨리라는 거요. 모리스가 서글픈 어조로 말했다. 귀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나오라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려. 이제는 자유시민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기 생각도 털어놓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소. 맥모도는 상대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말했다. 물론 나는 내 자유의사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신입자이고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모리스 씨, 나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맥긴티에게 내 말을 전하려고. 모리스는 괴롭게 말을 뱉었다. 그런 말씀은 부당합니다. 맥모도는 외쳤다. 나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충실한 단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비밀 얘기를 딴 사람에게 누설한다면 나는 나쁜 놈이 될 겁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는 절대로 새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당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당신을 동정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난 그런 건 진작에 포기했소. 모리스는 말했다. 내가 귀하에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오. 하지만 귀하가 아주 달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입자이니 그들만큼 양심이 굳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오. 내가 귀하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귀하가 내가 한 얘기를 누설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요. 알았어요. 안 그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소. 귀하는 시카고에서 자유인단에 가입하여 친선과 사회봉사에 맹세를 할 때 이 단체의 활동이 범죄에 이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소? 그걸 범죄라고 한다면... 맥모도가 대답했다. 그게 범죄가 아니란 말이오. 모리스는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려 나왔다. 귀하가 그것에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하가 이 단체의 활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오. 간밤에 귀하의 아버지뻘 되는 노인을 허연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구타한 것이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그건 범죄 행위였소. 그렇지 않다면 그걸 뭐라고 부를 거요? 그걸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맥모도는 대답했다. 모두가 참여하는 두 계급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힘껏 때리는 겁니다. 좋소. 귀하는 시카고의 자유인단에 가입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 아니요. 그런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자유인단에 가입했을 때 나 역시 그랬소. 그것은 회원들을 위한 단순한 친목단체였지. 그런데 난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소. 그 이름이 내 귀에 처음 들린 그 순간에 저주 있을지인저. 그리고 나는 더 잘 살기 위해 이곳에 왔소이다. 하느님, 더 잘 살기 위해 말이요. 나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왔소. 그리고 마켓 스퀘어에 포목상을 냈고 장사는 잘 됐소. 그런데 내가 자유인단의 단원이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간밤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지부에 억지로 가입하게 됐소. 내 팔뚝에는 수치스러운 표시가 새겨졌고 내 가슴에는 그보다 더한 낙인이 찍혔소. 나는 악질적인 조직에 발을 들여놓아 범죄자 집단의 일원이 된 거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소이까? 내가 사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난 밤과 마찬가지로 배신자로 매도당했소. 난 도망칠 수도 없소이다. 내가 가진 것은 전부 그 가게에 들어있기 때문이요. 내가 조직을 떠난다면 저들은 나를 죽일 게 틀림없소. 그러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찌 되겠소? 하나님, 정말 끔찍한 일이요. 모리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떨며 발작적으로 흐느꼈다. 맥모도는 어깨를 들썩이고 말했다. 형제는 이런 일을 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이런 일에는 맞지 않아요. 나에겐 양심이 있고 종교가 있었소. 하지만 저들은 나를 저들과 똑같은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오. 나는 조직의 사업에 선발된 적이 있소이다. 내가 만약 그 일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지. 나는 겁쟁이인지도 모르고 내 불쌍한 여인과 자식들이 나를 겁쟁이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소. 어쨌든 나는 따라 나섰소. 그때 일은 죽어도 잊지 못할 거요. 우리가 간 곳은 저 산맥 너머에 있는 여기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외딴 집이었소. 나는 간밤에 당신처럼 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소이다. 그들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길 만큼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거요. 같이 간 자들은 집 안에 들어갔소.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손은 손목까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지. 우리가 달아나는데 어린애가 집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소. 5살 먹은 사내 애가 제 아비가 살해당한 모습을 본 거요. 나는 너무 끔찍해서 거의 졸도할 뻔했소.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웃어야 했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다음에 피투성이 손으로 빠져나올 집은 바로 우리 집이고 죽은 아비를 보고 울부짖을 아이는 우리 집 꼬마 프레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요. 하지만 나는 그때 범죄자였고 살인사건의 공범이었소. 나는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죄인이고 다음 세상에서도 죄인이요. 나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요. 하지만 신부님은 내가 스카우러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려고 한다오. 나는 천주교에서 파문당한 거요. 내 처지가 바로 이렇소. 그런데 귀하는 나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요.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귀하 또한 냉혈의 살인마가 될 거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맥모도가 불쑥 물었다. 설마 경찰에 찌를 생각은 아니겠지? 그럴 리가. 모리스는 외쳤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나는 죽을 거요. 그럼 좋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내가 보기에 형제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벅찬 사람이요. 벅차다고. 여기서 좀 더 오래 살아보시오. 이 계곡을 좀 내려다 봐요. 100개의 굴뚝에서 나온 연기 구름이 계곡을 뒤덮고 있는 걸 좀 보시오. 하지만 살인의 구름은 사람의 머리 위로 더 낮고 더 두껍게 드리워져 있어. 이곳은 공포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요. 황혼부터 새벽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기다려 보시오, 젊은이. 곧 알게 될 테니까. 좋아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 어떤지 알려드리죠.
맹모도는 태평스레 말했다. 분명한 것은 형제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 겁니다. 헐값을 받더라도 가급적 빨리 가게를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형제가 한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하지만 젠장, 당신이 만약에 밀고 자라면... 아니요, 절대 아니요. 모리스가 애처롭게 소리쳤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둡시다. 형제가 한 말을 기억해두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형제가 순전히 호의해서 이런 말을 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는 집에 가보렵니다. 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모리스가 말했다.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조직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싶어 할 거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내가 귀하에게 내 가게의 점원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겠소. 그러면 난 그 제안을 거절한 걸로 해두죠. 그게 우리의 용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리스 형제, 안녕히.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에게 좀 더 어울리는 일을 찾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맥모도가 거실 난로 곁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대장 맥긴티의 우람한 몸집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를 말하고 들어와 맥모도의 맞은편에 앉더니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맥모도 또한 지지 않고 대장의 시선을 침착하게 되받았다. 맥모도 형제, 나는 원래 남을 자주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네. 맥긴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워낙 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틈을 내기가 힘든 탓이겠지. 하지만 각별히 시간을 내서 자네 집에 들르기로 작정했네. 의원님을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맥모도는 위스키병을 선반에서 내리며 충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광입니다. 자네 팔은 어떤가? 대장이 물었다. 맥모도는 얼굴을 찌푸렸다. 예,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맥긴티는 대답했다.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단원들에게는 말이야. 자네는 오늘 아침에 밀러 힐에서 모리스 형제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나? 기습적인 질문이라 미리 대답을 준비해 둔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맥모도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모리스는 제가 이 집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형제는 저 같은 놈에 비하면 지나친 양심가이니까요. 헌데 그 양반이 마음씨는 좋더군요. 제가 일이 없는 줄 알고 저한테 포목상의 점원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나? 예, 그랬죠. 그런데 자네는 거절했고. 물론이죠. 제 방에서 4시간 일하면 거기서 일하는 것에 10배를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하지만 모리스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는 말게. 왜요? 그러지 말라면 그런 줄 알게. 여기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로 말하면 충분하지. 여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충분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맥모도는 대담하게 말했다. 의원님이 사람들의 심판관이라면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죠. 살빛이 거무튀튀한 거인은 맥모도를 노려보면서 털이 숭숭 난 손으로 술잔을 잡았다가 놓았다. 잔을 상대의 머리에 내던지기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더니 꾸민 듯한 크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하하. 자네 정말 괴짜군. 그는 말했다. 좋아. 자네가 이유를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모리스가 지부 조직에 대해 무슨 나쁜 얘기는 하지 않던가? 아니요. 나에 대해서도? 예. 좋아. 그건 아마 자네를 못 믿어서였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충실하지 못한 형제라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를 지켜보며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엿보고 있네. 내 생각엔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조직에 부스럼투성이 양에게 내줄 자리는 없거든. 자네가 충성스럽지 못한 자와 어울려 다닌다면 우리는 자네의 충성심까지 의심하게 될 거야. 알았나?
제가 모리스와 어울려 다닐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 싫어하니까요. 맥모도는 대답했다. 그리고 저의 충성심을 의심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2번 다시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을 겁니다. 좋아, 됐네. 맥긴티는 말하고 잔을 홀짝 비웠다. 나는 자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충고를 해주려고 내려왔지. 그런데 얘기는 다 끝났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제가 모리스를 만난 건 대관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맥긴티는 껄껄 웃었다. 하하하하하.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내 임무지. 그는 말했다. 자네는 무슨 얘기든지 다 내 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가봐야겠군. 그럼 이만. 그러나 그의 인사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모를 쓴 얼굴 셋이 나타나 2사람을 노려보았다. 맥모도는 벌떡 일어서며 리볼버에 손을 갖다 댔지만 자신의 머리를 향해 2사람이 윈체스터 소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을 내리고 말았다. 제복을 입은 사내가 6발 권총을 손에 든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한때 시카고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광산 경찰대에서 근무하는 마빈 경감이었다. 그는 맥머도를 보고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시카고에서 온 악마 맥머도. 나는 네가 말썽을 피울 줄 알았다. 그가 말했다. 거기서 손 떼라. 알았나? 밖에 나가야 하니까 모자를 써라. 마빈 경감, 당신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맥긴티가 말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건가? 맥긴티 의원, 이 일에서 빠져주시오. 경감은 말했다. 우린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 맥모도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당신의 본분일 거요. 그 사람은 내 친구니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내가 책임지겠네. 대장이 말했다. 맥긴티 씨,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같소. 경감은 대답했다. 이 사나이는 여기 오기 전부터 무법자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군요. 경관, 내가 이자의 몸수색을 하는 동안 나를 엄호해주게. 내 권총은 여기 있소. 맥모도는 차갑게 말했다. 마빈 경감, 만약 당신과 내가 1대1로 만났다면 나를 이렇게 쉽게 체포하지는 못했을 거요. 영장은 어디 있나? 맥긴티가 물었다. 젠장, 당신 같은 인간들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범위사나 러시아나 똑같은 곳이 된단 말이야. 이것은 자본가에 의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런 일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당신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테니까. 나를 체포하는 이유가 뭐요? 맥모도가 물었다. 너는 헤럴드 사옥을 습격하여 편집자 스탠저를 구타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지. 하하하하하. 좋다. 혐의가 그것뿐이라면. 맥긴티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장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좋을 거다. 이 사람은 자정까지 내 소유의 술집에서 나와 함께 포커를 치고 있었으니까. 난 증인을 10대명은 부를 수 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그 얘기는 내일 법정에 가서 하시오. 자, 맥모도. 머리에 총구멍이 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맥긴티 씨, 당신은 물러서시오. 나의 임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소. 경감의 태도가 너무 결연했기 때문에 맥모도와 대장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은 헤어지기 전에 연행돼 가는 부하에게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속삭일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그건... 맥긴티는 엄지손가락을 쳐들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화폐 위조 도구였다. 괜찮아요. 도구를 이미 마루 밑에 안전하게 숨겨놓은 맥머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잘 가게. 대장은 맥모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레일리 변호사를 만나보겠네. 변호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쪽에선 자네를 잡아둘 수 없을 걸세. 글쎄, 두고 봅시다. 자네 둘은 이 자리 지키고 있게. 허튼 수작을 부리면 쏴버려도 좋아. 나는 떠나기 전에 집을 수색해야겠어. 마빈 경감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화폐 위조 도구를 숨겨놓은 곳을 찾아내지는 못한 눈치였다. 그는 집 수색을 끝내고 부하들과 함께 맥모도를 본소로 호송해갔다. 어둠이 내린 데다가 매서운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거리는 텅 비어있다시피 했다. 그러나 몇몇 행인들이 일행의 뒤를 따라오다가 어둠에 고무되어 연행돼 가는 스카우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 저주받은 스카우러를 죽여버리시오! 죽여라! 죽여라! 행인들이 외쳤다. 죽여버려라! 맥모도가 경찰서로 떠밀려 들어가자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왁자지껄하게 야유를 보냈다. 맥모도는 담당 경위에게 형식적인 조사를 받은 다음 공용 깜방에 수감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볼듀인을 비롯해 전날 밤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셋이 불려와 있었다. 모두가 그날 오후에 체포되었고 다음날 아침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자유인단은 법의 심장부까지 여지없이 촉수를 뻗어왔다. 밤늦게 한 교도관이 깔개로 쓸 집더미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는 위스키 2병, 술잔, 그리고 카드 한 벌이 나왔다. 일당은 다음날 아침에 있을 재판에 대해 아무 걱정 없이 신나는 밤을 보냈다. 사실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 치안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이들을 상급 법원으로 보낼 수도 없었다. 우선 식자공과 기자들은 조명이 어두웠던 데다가 몹시 당황했던 탓에 습격해온 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맥긴티가 선임한 노련한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이들은 한층 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상을 입은 노인은 자신이 그 당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놀란 나머지 처음에 덤벼든 사내가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이 지역에서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달리 없고 솔직한 논설로 인해 오랫동안 그들의 협박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한 자들이 스카우러임에 틀림없을 거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시의원 맥긴티를 비롯한 6명의 시민은 피고들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서 1시간 뒤까지 유니언 하우스에서 카드 놀이를 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은 방면되었다. 이들은 피고석에서 두루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마빈 경감과 경찰의 과도한 의욕을 에둘러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일었다. 맥모도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많이 와 있었다. 조직의 형제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이 줄지어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입을 꾹 다문 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검은 턱 수염에 체구가 작고 굳은 표정을 한 사내가 이들이 옆을 지나가는 동안 심중에 있는 말을 입 밖에 냈다. 이 천인 공노할 살인자들아! 그는 말했다. 너희들이 죗값을 받은 날이 있을 거다.